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라면 한국산 쌀은 공짜로 줘도 안 먹겠다던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지금 일본 슈퍼마켓에서는 한국산 쌀이 동나고 있습니다. 한국산 쌀 직구가 폭증하고 심지어 일본 백화점에선 한국쌀 한정 특판 코너까지 생겼다는데요. 한국이나 중국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의 쌀은 강한 농약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안 먹는다. 남이 먹어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그게 더 무섭다. 이런 식의 혐한 댓글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달리던 일본 온라인.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이 비난하던 그 한국 쌀을 짐 싸듯 가방에 담아 돌아가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물가는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의 쌀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뛰었고 가정 식탁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일본산 쌀은 더 이상 국민 음식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쇼핑 리스트에는 요즘 한국산 쌀이 필수 품목이 되었고 서울 백화점 식품 코너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쌀봉투로 캐리어를 채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 쌀만 따로 배송해달라는 요청도 폭증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현상이 이미 1년 전 한 신비한 예언 속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 때문에 한국에 쌀을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 언젠가 일본은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저 상징적인 말로만 여겨졌던 이 문장이 이제 일본인의 식탁 위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혐한 정서의 벽마저 무너뜨린 한 그릇의 쌀 그 속에 담긴 진실. 과연 이 변화는 단지 경제 때문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밀러, 뉴욕의 큰 경제 잡지에서 일하는 기자예요. 3년 동안 도쿄에 살면서 일본의 비즈니스와 경제 이야기들을 써오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분노하고 오래된 상처에 집착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틀렸었네요. 모든 건 2025년 비 내리는 봄날에 시작됐어요. 사토가 이상한 표정으로 제 책상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회사를 떠나기로 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토는 항상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더 좋은 직장을 구한 거야?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저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어요. 한국? 왜 거기로 가는 거야? 여기는 쌀값이 너무 비싸졌어. 그의 목소리가 무척 진지했어요.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비용이 너무 높아. 저는 미소 지으며 일로 돌아갔어요. 일본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말을 하지 생각했죠. 하지만 사토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떠난 후 그의 책상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사 사진이 있는 오래된 뉴스 기사였죠. 제목이 눈길을 끌었어요. 쌀 한 그릇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기사는 오노 사야코라는 늙은 신사의 무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는 점술이나 마법 같은 것을 잘 믿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과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뭔가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도쿄의 쌀값은 최근에 2배로 올랐고 날씨도 이상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과 무녀가 말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상사는 오래된 예언 같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는 우리 잡지에 실을 확실한 사실들을 원했죠. 하지만 제 직감은 여기에 진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기자가 본능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들처럼 펼쳐져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오노 사야코와 신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어요. 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곳은 일본 남쪽 선규슈의 작은 마을에 있다고 했어요. 긴 여행이 될 테고 상사는 제가 늙은 신사 여인의 말에 근거한 이야기를 쫓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그래도 티켓을 예약했어요. 때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기차 여행은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엔 버스를 타고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택시가 저를 내려주었죠. 전화 신호가 끊기고 지도 앱도 작동을 멈췄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흙길을 걸으면서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였어요. 숲속 빈터에 서 있는 작은 목조 신사였어요. 매우 오래되어 보였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죠.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의 순간 같았어요. 한 노인이 돌계단을 쓸고 있었어요. 오노 사야코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먼 길을 헛되이 온 것 같았죠. 하지만 그가 덧붙였어요. 그녀의 손녀 미즈키가 신사 뒤에 살고 있어. 아마 당신과 이야기해 줄지도 모르지. 그는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길을 따라갔어요.
이 간단한 여행이 두 나라와 쌀,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모두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지 못한 채로요. 그 길은 아주 작은 집에서 끝났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마치 숲의 일부인 것처럼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현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다가오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미즈키 씨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미즈키가 작은 집의 대나무 매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두 잔의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집은 깨끗했지만 아주 단순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건 없고 몇 건의 책과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 여성의 오래된 사진만 걸려 있었어요. 당신의 할머니는 신사의 무녀셨군요. 제가 드디어 말을 꺼냈어요. 쌀에 관한 그분의 예언에 대한 기사를 찾았어요. 미즈키는 천천히 차를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미국 기자가 내 할머니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선명했어요. 마치 조용한 숲속의 종소리 같았죠. 저는 사토가 한국으로 떠난 것과 일본의 이상한 쌀값 상승에 대해 설명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 일본 쌀을 살 형편이 안 되어서 한국 쌀을 사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미즈키는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마치 이미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소식을 듣는 것처럼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언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쌀이나 한국에 관한 것이 있었나요? 질문이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즈키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며 그녀의 짙은 눈동자가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믿을지 결정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 일본은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거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라고요? 한국에 의존한다고요? 이건 경제나 농업 기술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죠. 용서라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미 기자로서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미즈키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도쿄로 돌아오는 긴 기차 여정 내내 저는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 말들이 마치 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계속 맴돌고 있었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어떻게 한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알게 된 것을 글로 정리했어요. 하지만 편집장은 감동받지 않았죠. 클레어 예언은 뉴스가 아니야.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사실과 데이터를 가져와. 저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밤 저는 온라인에서 검색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쌀을 가방에 담아 가져오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만석이었고 한국 쌀 직구매 검색어가 인기 있었죠. 이건 그저 몇몇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했죠. 저는 한국 서울로 가는 티켓을 예약했어요. 비행기가 도쿄만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아래로 작아지는 일본 섬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여기서 3년 동안 살면서 비즈니스 뉴스를 보도하며 이 지역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은 단 2시간이었지만 마치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에너지가 달랐어요. 마이너스 도쿄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활기찼죠.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들이 공항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군중을 따라 지하철로 가서 서울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읽었던 큰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식품 코너 안에서 그들을 봤어요. 마이너스 쌀 봉지로 쇼핑카트를 채우고 있는 일본 관광객들이었죠. 몇몇은 작은 여행 가방을 옆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쌀 포장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던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일본어로 말했어요. 여기서 쌀을 사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처음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도쿄 쌀값의 절반이면서 맛도 더 좋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더 많은 쇼핑객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게 단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복잡한 역사를 가진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조용히 바꾸고 있는 변화였죠. 저는 이 쌀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했어요. 이제 일본 가정의 음식을 제공하는 농부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조사는 이천이라는 쌀로 유명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그곳에 가서 더 알아볼 예정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막 그것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천에서 버스에서 내렸을 때였죠. 경기도의 이 작은 도시는 서울에서 단 1시간 거리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초록색 논들이 도로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고 햇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해둔 주소를 확인했어요. 이지훈 씨의 농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선진화된 곳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었죠. 현지 택시기사는 제가 위치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이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통해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택시는 전통적으로 보이는 논 옆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 앞에 멈췄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간판에는 이씨 가족 스마트 농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바로 이곳이었어요. 야구 모자를 쓰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는 젊은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든 외국인이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듯 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영어로 말했어요. 이지훈 씨인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길을 잃으셨나요? 길을 잃은 건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저는 클레어 밀러예요. 뉴욕에서 온 기자죠. 한국 쌀과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사는지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의 눈썹이 올라갔지만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흥미롭네요. 저희 농장을 보시겠어요? 지훈 씨는 저를 농장 주변으로 안내하며 어떻게 전통적인 논에서 기술을 사용해 쌀을 재배하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탭하자 한 구역에서 스프링클러가 켜졌어요. 다른 구역에서는 센서가 토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아버지와 제가 이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전통적인 농사법을 배웠죠. 저는 대학에서 농업기술을 공부했고요. 저희는 두 가지 접근법을 결합하고 있어요. 우리가 논 사이를 걷고 있을 때 나이 든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은 들판에서 일하느라 진흙이 묻어 있었죠. 6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너지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쪽은 제 아버지 이영호 씨예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나이 든 남자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국에서 온 기자예요. 우리 쌀에 대해 글을 쓰고 있대요. 지훈 씨가 아버지에게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조금 알아들었죠.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한 말을 했어요. 지훈 씨가 번역했어요. 직접 쌀의 맛을 보시라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세요. 저는 감사히 수락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했죠. 얼마나 많은 쌀을 생산하는지, 누가 사는지, 일본 고객이 더 많아진 걸 느꼈는지. 지훈 씨가 대답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네, 일본의 주문이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제 그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일본 가정에 직접 배송하고 있었죠. 그들의 쌀이 인기 있는 이유는 더 적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현대적 효율성과 결합된 전통적인 방법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어요. 집안에서 영호 씨의 아내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두었어요. 주요 요리는 신선한 흰 쌀밥 위에 야채와 작은 구운 생선이 올려진 도시락이었죠. 이 쌀은 지난주에 수확한 거예요.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저희가 농장에서 직접 도정하기 때문에 매우 신선해요. 저는 한 입 먹고 놀랐어요. 쌀은 입안 가득 채우는 달콤하고 깨끗한 맛이 났어요. 각 알갱이는 완벽하고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함께 완벽한 전체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평생 수천 번 쌀을 먹었지만 이건 달랐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영호 씨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아들에게 뭔가를 말했어요. 아버지가 맛있게 먹는다면 그게 다예요라고 하셨어요. 지훈 씨가 번역했어요. 그 단순한 문장이 저에게 예상치 못한 힘으로 다가왔어요. 맛있게 먹는다면 그게 다예요. 가격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정치나 역사나 경제가 아니라, 그저 정성껏 재배된 좋은 음식의 단순한 즐거움이었죠. 점심 식사 후 영호 씨는 저를 쌀을 도정하고 포장하는 작은 건물로 데려갔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각 배치를 얼마나 세심하게 확인하는지 보여주었죠. 그는 영어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쌀을 만지는 방법, 질감을 느끼는 방법, 기계를 통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방법이요. 저는 특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만드는 것에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죠. 단지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요. 나중에 지훈 씨가 저를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다주는 동안 저는 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쌀을 그렇게 많이 사는지 물었어요. 가격이 일부 이유이긴 해요.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또한 신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음식은 정치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쌀을 다루는 영호 씨의 조용한 자부심, 전통과 기술의 조화,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더 맛있었던 단순한 식사.
저는 또한 미즈키의 말을 생각했어요.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 의미한 것이었을까요? 정치적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더 기본적인 것 마이너스 당신의 식탁에 있는 음식, 당신의 그릇에 있는 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지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경을 넘어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내일 저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제 편집장이 이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도쿄로 돌아왔을 때 도시가 저에게 달라 보였어요. 저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쌀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그들의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신경 쓸까요? 사무실에서 저는 제 책상에 앉아 기사를 썼어요. 글이 쉽게 흘러나왔죠. 저는 사토가 한국으로 떠난 것에 대해 썼어요. 미즈키와 그녀 할머니의 예언에 대해서도요. 서울 슈퍼마켓에서 쌀이 가득 든 가방을 든 일본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시가족 농장에 대해 썼어요. 마이너스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이 신뢰하는 쌀을 재배하는데 마음을 담는 방법에 대해서요. 글을 끝내고 저는 한 번 더 읽어본 후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1시간 후 제 전화가 울렸어요. 타나카 편집장이었어요. 내 사무실로 와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어요. 저는 그가 컴퓨터 화면에 제 기사를 띄워놓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저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클레어 이게 뭐지?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쌀 상황에 관한 제 기사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왜 마이너스. 이건 뉴스가 아니야. 그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한국 농부들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나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단지 더 싸서가 아니라 한국 쌀을 선택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무슨 이유 때문이지?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더 신경 쓰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아마도 국가 자존심이 진실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은 사람들이 공정한 가격에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들은 배고플 때 국경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나카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보다 열등하다고 제안하는 기사를 발행할 수 없어. 회사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해. 국가의 자존심을. 하지만 진실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마치 제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어요. 진실은 항상 잡지를 팔지 않아 클레어. 저는 화가 나고 실망한 채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앉았어요. 몇 년 동안 기자로 일한 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할까봐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날 밤 아파트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쌀알을 만지며 품질을 확인하는 영호 씨의 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예언을 공유하는 미즈키의 조용한 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두려움 없이 먹고 싶었던 사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로그인했어요. 평소에는 개인적인 것을 거의 올리지 않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해 글을 썼어요. 일본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한국에 의존하게 될 거라는 예언에 대해서요. 한국 쌀의 품질이 어떻게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진정성을 지켜야 한다. 저는 게시 버튼을 누르고 마침내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글이 수천 번 공유되었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죠. 마이너스 화가 난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 기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놀란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편집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글을 삭제해 그가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회사가 항의를 받았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삭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부탁이 아니야, 클레어. 명령이야. 삭제하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야. 저는 그 결과가 무엇일지 생각했어요. 직업을 잃는 것? 뉴욕으로 돌려보내지는 것? 3년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저를 두렵게 했을 거예요. 이제는 그저 진실을 말하는 데 드는 비용처럼 느껴졌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쓴 글을 지지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타나카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오늘 책상을 정리해. 여기서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제 물건들을 상자에 담는 동안 동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제가 그들의 눈을 마주쳤을 때 시선을 피했고 다른 제가 옛 직장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브리지스라는 작은 잡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음식,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 사이의 연결에 대해 다루는 잡지였죠. 한국 쌀 이야기에 대한 제 첫 큰 기사는 그들의 역대 가장 인기 있는 글이었어요. 저는 도쿄의 작은 카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토 한국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 모든 여정을 시작했던 옛 동료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방문차 도쿄에 돌아왔고 저를 만나고 싶어 했죠. 문 위에 종이 울리고 사토가 들어왔어요. 그는 달라 보였어요. 마이너스 더 편안해 보였고 전에 없던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는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클레어. 만나서 반가워요. 그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 기사를 읽었어요. 훌륭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대답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바쁘고 다르고 좋아요. 저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한국 회사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쌀은 여전히 저렴하고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웨이터가 차를 가져왔고 사토는 가방을 열었어요. 그는 종이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꺼냈어요. 당신에게 뭔가 가져왔어요. 그가 그것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며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었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라벨이 붙은 작은 쌀 봉지가 있었어요. 저는 이씨 가족 농장의 이름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 기사를 읽었죠? 그가 말했어요. 농장은 기사가 발표된 후 너무 많은 주문을 받아서 확장해야 했어요. 지훈 씨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신을 그들의 이야기와 연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어요. 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요. 저는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진실을 쓰는 단순한 행동이 이씨 가족을 도왔어요. 그것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작은 다리를 만들었어요. 뉴스 들으셨어요? 사토가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무슨 뉴스요? 일본 쌀 농부들이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들의 농사 방법에 대해 배울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 요리사들이 두 나라의 쌀 전통을 기념하는 쌀 축제를 만들고 있대요. 저는 이것을 듣지 못했어요. 제 기사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사토가 떠난 후 저는 동네 시장을 걸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마이너스 쌀 가게 창문에 있는 작은 표지판이었죠. 한국 쌀 판매 중. 그것은 숨겨져 있지도 수치심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거기 있었을 뿐이었죠. 단순한 사실로서요. 전보다 작지만 더 좋은 전망을 가진 새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어요. 저는 사토가 가져다 준 쌀을 사용했어요. 쌀을 조심스럽게 씻으면서 저는 각 배치의 품질을 확인하는 영호 씨의 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을 측정하면서 저는 지훈 씨가 기술이 각 논에 필요한 물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밥솥이 삐소리를 내고 완벽한 향기가 제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것을 그릇에 담고 한 입 먹었어요. 농장에서 기억하는 것과 같은 깨끗하고 달콤한 맛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것을 즐겼어요. 제 전화가 메시지 알림으로 울렸어요. 브리지스의 새 편집장이었어요. 좋은 소식. 한국관광청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음식 연결에 관한 일련의 기사를 후원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이것을 위한 완벽한 작가예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미소를 짓고 빠르게 네. 라고 답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내려놓고 식사로 돌아갔어요. 이 쌀은 저를 이씨 가족, 미즈키와 그녀 할머니의 예언,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두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예언에 대해 생각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 일본은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패배가 아니라 재연결로서요. 쌀과 같은 단순한 것들이 때로는 큰 정치적 연설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끔 영어 숙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일본인 대학생 이웃이었어요. 카레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녀가 작은 용기를 들고 말했어요. 드실래요? 정말 친절하네요. 저는 대답했어요. 정말 맛있는 쌀이 있어요. 함께 하실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제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저는 우리 둘 다를 위해 쌀을 담으면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었어요. 그녀는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절대 한국 음식을 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음식이 사람들을 갈라놓기보다는 함께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이너스 그녀의 수업, 제 새 직장, 변화하는 봄 날씨에 대해서요. 카레와 쌀은 함께 완벽한 맛이었어요. 나중에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문에 서서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토가 떠난다고 발표한 그날 이후로 제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몇 가지를 잃었어요. 마이너스 명망 있는 직업, 편안한 급여, 오래된 확신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저는 좋은 보도가 단지 시장과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 마이너스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 같은 것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오래된 예언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국경이 이를 올바르게 하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내일 저는 새로운 기사 시리즈를 계획하기 시작할 거예요. 더 많은 농장, 더 많은 부엌, 음식이 오래된 분야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더 많은 장소를 방문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듣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도 제가 보는 대로 진실을 계속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저 잘 재배된 한 그릇의 쌀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 식탁에 가져다 준 길고 이상한 여정에 감사하고 있어요.